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차한 파티. 오늘은 나홀로 파티 시간입니다. 구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외로우십니다. 네, 또 1인 2역을 한다는 느낌으로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2역을 하시겠다고요? 네. 목소리 좀 바꿔보면서 예. 한다든지. 네. 한번 시도해 보시죠, 오늘. 알겠습니다. 굵은 목소리와 원래 목소리와 네. 다른 목소리, 자아 분열도 해보시고. 예. 네네. 자, 법무부가요. 거의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 소송제 이걸 전면 확대 추진합니다. 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이것도 역시 확대 도입한다는데 그럼 이제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이게 일단 뭐고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어떻게 좋은 건지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집단소송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피해자가 아주 여러 명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원칙적으로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소송을 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만 이제 손해의 배상을 해준다든지 구제를 해주는 게 기본 이제 법의 원칙인데요.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경우 이 사람 모두가 다 이제 소송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소송을 한 경우에 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확정이 되면 그와 동일한 사안에 해당하는 모든 피해자들 구제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소송이 이제 집단 소송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증권과 같은 일부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사회적인 어떤 참사들이 꽤 많지 않았습니까? 또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나서 이런 좀 영역에도 확대가 돼야겠다 이런 논의가 꾸준히 되어 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징벌적 이 손해배상 제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역시 이 한국에서는 법 원칙이 기본적으로는 손해를 입은 만큼만 배상해 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영미권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실제 입은 손해보다 더 많은 손해를 징벌적인 의미로 물리도록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기업들이 주로 이제 저지르는 범죄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재발 가능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이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찬 파티 본격적으로 메뉴를 펼쳐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 벌어진 일인데 첫 재판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황교안 전 대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의미 받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 두 가지 혐의인데요. 보면은 이제 첫 번째는 국회법 위반 혐의이고 나머지 하나는 특수공무방해 혐의입니다. 이제 먼저 국회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회법에 보면은 저희가 소위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 국회법 166조에 이제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 감금, 주거침입, 및 퇴거 불응 등등 폭력 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열거했던 모든 걸 그때 다 하셨죠. 그래서 국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 특수공무방해 혐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형법에 보게 되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방해하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당시 지난 4월이죠.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회의 방해를 하던 동시에 이제 사법인 문제가 돼서 그 당시에 최입의 전 바른 정당 의원을 6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것이 이제 혐의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나경원 전 의원 원내 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과 사무실 점거도 같이 했고, 그랬는데 그 불법 사보임에 맞선 정당행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법적인 사실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경원 의원 주장 형법상 정당행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형법상의 정당행위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 형벌 규정의 구성 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이제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데 이거 이제 전문 용어로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위법성 조각 사유는 이제 형법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개별 특별법이 존재합니다만 어쨌든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당 얘기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정당 방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뭐 긴급 피난, 그다음에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등이 있는데 결국 5가지 중에서 가장 이제 관련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이 정당 행위가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판례상으로 이 정당 행위에 해당하려면 요거가 좀 까다롭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목적이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행위를 했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성이 있어야 된다. 수단과 방법. 그다음에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이 균형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 법익의 균형성이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긴급성이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보충성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행위 이외에 정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이제 보충성 요건. 그 5가지 요건이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제가 그냥 상식으로 봐도 이 5개 다 충족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단장 사보임 같은 경우 하더라도 이 사보임이 사실은 적법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더구나 이제 지금 했던 행위를 보게 되면 회의실 점거라든지 팩스랑 뭐 기물을 파손하고 또 공공문서 서류 같은 거 찢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목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수단의 상당성 또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하물며 뭐 최입의 전 의원이 감금한 것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본인의 주장이 뭐 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라는 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제가 보면 법률 전문가라기보다는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떤 그런 자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이제 이 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이제 야권뿐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자들도 역시 패스트트랙 그 첫 재판 출석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구색 맞추기 기소라고 하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결론적으로 구색 맞추기를 시도했으나 구색 맞추기조차 좀 실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의 지금 이 표창원 의원이라든가 뭐 박주민 의원, 박범계 의원 등등이 이제 지금 현재 대상인데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직접 법안을 이제 제출하려고 회의장의 말을 진입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나의 이 업무를 막지 말아라라고 이제 몸싸움이 시작된 것인데 그걸 이제 지금 공동폭행 그것도 이제 폭처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색 맞추게 되려면 어느 정도 둘 다 좀 말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후자는 정말 전혀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미 유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 2008년도에 당시 한나라당이 연말에 한미 FTA 관련한 충돌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뭘 했냐면 이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출입하에 봉쇄를 하고 단독으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국회 경위를 동원해서 출입장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돼가지고 결국은 기소가 됐는데 이 사건에서 어떻게 얘기가 됐냐면 회의장 진입 자체를 봉쇄하는 것은 너무나 국회의원한테 당연히 해야 될 거 못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위법하다. 그래서 그것을 뚫고 뭘 하려고 했던 것 자체는 모두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에 조각된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다시 똑같은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회의장의 앞뒤만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막은 것은 똑같기 때문에 이 막는 것을 가지고 몸싸움을 한 것이 위법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스스로 잘 알 텐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입시 비리 의혹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 서울중앙지검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다가 법원이 기각했다. 근데 이제 이걸 뭐 이렇게 따옴표 짓고 이른바 통째 기각 당했다 이렇게 하던데 이게 뭐 이례적인 일인가요? 뭐 부실 수사라는 지적도 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이제 법원이 2019년도에 사법연감이라는 걸 발간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이 87.7%입니다. 이거 사실 이것도 그나마 이제 몇 년간 감소한 추세가 반영이 된 것이고요. 2014년에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발부율이 무려 91.7%에 이르렀습니다. 91.7%. 사실은 그러니까 꼭 이 나전이와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그냥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하면 그 자체를 일단 이례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이 된다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겠는데요. 한 가지 경우라면은
검찰이 수사를 부실하겠다. 그게 아니라면은 네네.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래도 후자 쪽이죠. 예. 어쨌든 어느 경우인지는 지금 사실관계가 다 공개되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네. 어느 경우든 비판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저는 그냥 뭐 일반적인 그 뭐랄까요 그냥 상식성으로 이제 말씀드린 건데 구 변호사께서는 뭐 어느 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은 네, 이번 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곤란하시면 저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기 구정모 변호사의 다른 자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네, 아무래도 정태현 변호사님이라고 한다면 네.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검찰에 있었던 경험을 살리셔서 아마도 이 수사를 가지고 1년 동안 좀 질질 끌어온 것을 보면 어떤 다른 뭐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뭐 어떻게 보면 다른 또 이유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별 내용이 없이 영장 청구가 됐기 때문에 기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여권에서 이 검찰 수사 속도 느리다고 비판한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수사가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까? 검찰에 지금 이 사건에서 처음에 고발됐던 게 작년 9월이거든요. 거의 1년이 지금 지났다는 얘기인데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건 사실 통상 수사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까? 안 그러면 당연히 증거 인멸될 테니까요. 근데 지금 압수수색했다는 건 지금 수사 초기라는 얘기인데 고발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있다가 지금 압수수색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뭐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소 고발에도 불구하고 물론 수사할 만한 혐의 자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이건 주장 자체는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 당연히 수사를 개시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면 임에도 1년 가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 그 아들 그 특혜 뭐 휴가 의혹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맞습니다. 얘기가 나오는데 압수수색이 이제 초반에 없다가 요즘에 막 이루어지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상식으로 봐서는 뭐 납득이 쉽게 가는 부분은 아니죠. 자, 아무튼 자 나경원 전 의원 이 패스트트랙 첫 공판 참석한 걸 기점으로 또 SNS에 글도 올리고 정치 행보 시작했습니다. 나 전 의원 서울시장 후보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보면은 이 SNS 글만 올린 것이 아니고 22일 날 그 서울시 국회의원 및 시당위원장 회의에 참석을 했고. 또 그날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방문했다고 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그냥 왕성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 전 의원이 직접 입장을 밝히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민생 현장을 가보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참석한 것이다. 네, 뭐 원론적인 얘기네요. 네, 사실 바꿔 말하면 현역 의원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정치인으로서 민생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하는 건 다시 정치 활동을 다시 이제 시작한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나 전 의원이 이제 지난 총선에서 당선이 많이 됐다고 한다면 5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까지 탐합형에 오르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야당에서 이제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시고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또 이번에 실질적으로 좀 보더라도 서울시장에 출마했던 2011년 그때보다는 정치 지형이나 조건이 훨씬 이번에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전문가들도 뭐 서울시장 후보에 나오려면 추석 전에는 입장을 밝히거나 좀 뭔가 기지개를 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서는 뭐 이번 입장이 서울시장 선거와 아주 무관하다라고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기지개를 슬쩍 편 걸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아쉽게도 오늘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구 변호사님 6개월 정도 출발세 아침과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뭐 좀 작별 인사를 좀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좋은 시간들이었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야식은 좋지만 조찬 잘 먹지 않는 스타일인데 하여튼 조찬 파티를 함께 하면서 아침 시간의 어떤 의미를 알아가게 됐던 것 같고요.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아쉽지만 다른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조찬이 아니고 석식이나 중식 등으로 만나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뭐 정식 뭐 어떤 정규 코너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